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일단 공수처 조사는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가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했는데 뭐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초유의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 자체도 좀 아무리 뭐 현직 뭐 전직을 떠나서라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사 사건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참담했고 이 자체가 무슨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분풀이나 보복을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일단 강제 구인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도 접견을 제안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15년 차 변호사인데 그 15년 동안의 형사사건 중에 구속사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 긴급 체포됐던 굉장히 언론에서 유명했던 사건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가족 제안이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강제 구인을 하는 거는 저를 이제 뭐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봤을 때도 처음 보는 거의 뭐 판례에서나 보는 그런 사례거든요. 구치소 안에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네. 조사에 불응한다고 강제 구인까지 나서는 것도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좀 이례적인 굉장히 거죠? 드물어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수사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처벌처럼 여겨지거나 그것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조사 목적이라는 거는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신문 과정을 거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체포 영장이 나올 때도 이게 수사 목적이냐 체포를 위한 체포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네. 강제 구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체포가 되었고 거기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되었으면은 일단 수사 자료는 모였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공수처도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구속 이후 기소 단계까지는 마무리 정리 작업을 위한 수사를 하지 새로운 무언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강제 구인까지 할 필요가 뭐겠는가. 게다가 가서 조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가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강제 구인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어제도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공수처가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기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또 뭐 변호인단에서는 분풀이용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오해를 살만하죠. 아. 지금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강제 구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네. 영화에서 보듯이 막 사람들이 막 팔짱 끼고 막 억지로 끌어내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여기서 저항하다가 양쪽 다 다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호송을 하려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던 경우도 있고 네. 또 반대로는 그 강제 구인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었던 것은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준항고 절차나 뭐 위헌 확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어졌던 절차도 있는데 판례상으로도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보장되어야 되고 네. 그 강제 구인이라는 게 수사를 위해서 가능은 하지만 그것이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놓고 따져봐야 돼요. 우리 네. 그 개구 사용이라 그러잖아요. 수갑을 채우는 거 이런 것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수갑을 채웠다라고 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 경계를 넘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됐던 사례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이동 과정에서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게끔 사진이 찍히게끔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걸 가려주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됐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것이 뭐 무조건 가능하냐 이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네.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가족 접견 제한도 과거에는 굉장히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됐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 접견이 제한된 건 아니었죠.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족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막 줄 소환을 해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야간 조사, 뭐 심야 조사에 대해서 계속 동의서를 받게끔 하고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조사는 6시에 끝나게끔 하는 게 그런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해가지고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위법 수사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족 접견은 특히나 변호인 접견하고 달라요. 변호인 접견은 누가 이 참관하거나 녹음하거나 이런 게 다 불법이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족 접견은 원칙적으로 다 녹음해요. 네. 다 녹음을 해서 수사기관이 무슨 내용으로 대화했는지 다 확인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거기서 녹취 내용 보면은 더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 아닌데 증거 인멸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 치면 변호인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렇죠. 뭐 예. 뭐 쓰리 쿠션으로 해가지고 벌어졌던 많은 사례들 우리 알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건은 거기 뭐 교과서 같은 사례들인데 네. 주변 측근들이 알아서 이화영 씨 뭐 회유하고 이랬던 거 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유창훈 판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기각 결정할 때도 거기에 써 있어요. 이화영에 대한 이재명의 측근들에 의한 회유가 있었던 거는 맞다. 네. 근데 이재명으로부터 직접 시작된 얘기인지 그건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기각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제3자를 통한 것은 좀 드러나지만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뭐 부지사나 다들 주변의 변호인들이 뭐 문제 소지 있는 활동들 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글쎄 그런 내용이 전혀 확인된 적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한다. 이게 지금 다른 의도 아닌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수사의 어떤 진짜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수처가 좀 분풀이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 김건희 여사도 서면 그러니까 편지밖에 못 보낸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예.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항상 수사 절차라는 거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 묻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국민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자라는 거 그건 당연히 뭐 해야죠. 근데 실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에 위반됐는지를 따져 묻는 절차 그 절차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수사 과정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엄격성이 요구되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만 해요. 네. 수사 과정이 법을 어긴다라는 어떤 논란이 발생하면은 수사 정당성을 상실하고 우리 그 미란다 원칙 알잖아요. 네. 그 미란다 원칙이 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건, 그 사람이 사건에서 비롯된 건데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게 맞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석방을 했어요. 왜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저게 그냥 아무런 그 제재 없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나도 어떤 의혹을 수사기관이 들이우면은 끌려가고 고문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 모두에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을 거다라는 것만 가지고 절차에 대한 거는 따지지 말자.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법적인 어떤 지적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란 혐의잖냐, 굉장히 중한 죄잖냐 이런 것만 가지고서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적법 절차 원칙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다 적용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공수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청구했던 거, 체포영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이재명 대표하고의 사건을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사형 무기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도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렇죠. 사항. 예, 네. 혐의가. 그러니까 예. 혐의에 대한 얘기하면 똑같이 적용돼요. 민주당의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죄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제 이런 식의 논의는 옳지 않죠.